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베인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지훈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을 했죠. 근데 진짜 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매각한 이유하고 그 돈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일단 원래 이제 정가 주변에서는 대통령께서 삼성동 자택을 팔 거라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집이 어쨌든 좀 오래되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경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호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더 경호가 쉬운 곳으로 이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변호사비 이야기도 요즘 좀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67억, 그러니까 신고액보다 훨씬 높은 액입니다. 이걸 갖다 팔고 28억 원에 이제 새 집을 갖다 내곡동에 샀는데 그러면 약 39억 원 정도의 차익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뭐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퇴임 후도 대비하고 변호사비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변호사비가 저는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 게 일단 많은 분들 갖다가 해임하고 두 분만 남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두 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조계에서 간부 지내고 최근에 퇴임한 분 이런 분들을 모신다 그러면 사실 39억 정도는 뭐 39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또 적다면 또 좋은 돈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돈 중 상당액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될 변호사비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반드시 선임이 돼야 되죠. 12만 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두 사람인데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또 최명성 변호사도 그렇고 막 전문적으로 형사사건을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기간은 꽤 되지만 전문적으로 한 명 한 명 맡아서 하면 최소한 뭐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는 정말 정관 출신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야별로 또 분석하고 하는 그 변호사도 있어야 됩니다. 삼성 같은 이재용 11명이고요. 롯데 12명입니다. 그럼 뭐 지금 김기춘, 조윤선 다 10명씩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영입해야 되고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명분도 없을 뿐더러 이걸 맡게 되면 다른 사건을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뭐 1,000만 원대는 아닌 것 같고요. 억대 정도 금액들을 준다 그랬을 때 온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 중에 억대라는 게 한 명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일단은 뭐 억대 이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6개월 이상 재판에 임해야 되거든요. 자기 일을 못하고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39억, 30몇억 중에 상당한 수는 변호사 비용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그게 기회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죠. 알겠습니다. 이 집을 산 분이 홍성열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마리오 아울렛이라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아주 그 기업인이신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산 이유가 뭐냐? 뭐 일각에 놓은 이야기는 이 홍승열 회장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 이지 회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주 급하게 지금 매물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아마 박지만 이지 회장이 도와서 말을 해서 이분이 재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산 것이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홍승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런 인연이 없다. 단지 자신은 강남으로 지금 주택집으로 강남에 있는 주택집으로 한번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다가 기회를 보다가 이게 매물이 나와서 그렇게 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승열 회장과 관련해서 재밌는 인연 자체가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연이 서강대학이에요. 이분이 서강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분이 최근에 서강대학에 있는 남대구 경제관이라고 이 건물을 짓는데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 남대구 하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이 경제 사령탑이었지 않습니까? 경제부 총리로 해서 70년대 개발 성장을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을 기념하는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분이 거액을 희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각에서는 서강대학이라는 고리, 박근혜 전 대통령 서강대학교 나온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서강대학의 고리로 뭐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홍승열 회장이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추측에 불과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가 잘 확인되지 않는 뭔가 인연의 끈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서강대학이라는 그 인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박 전 대통령이 집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업소 우리처럼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알고 보니까 유영아 변호사와 그리고 윤여준 씨가 좀 관여를 해갖고 네, 구속 전에 뭐 네, 됐으니까. 네, 일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 회장이 이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의 그 허브 농장도 매입을 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주택에 살고 싶어서 뭐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좀 있어 보이니까 다시 되팔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뭐 어떤 뜻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고 난 뒤에 너무 논란이 되니까 그 집에 좀 거주하기도 좀 약간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다시 이제 내곡동의 새로운 주택으로 지금 이사를 가시잖아요. 예. 근데 이 자택의 이전 거주자가 유명 디자이너의 따님이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 현역 배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곡동 지금 함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곡동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호하기에는 아주 좋은 집 같아요. 예. 인적하고 또 주변에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고 한적한 곳이라서 아마 대통령이 말년에 보내기에는 예. 아주 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이 7곡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랬죠. 7곡으로 가서.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새로운 그 집을 내곡동으로 서울 강남 쪽으로 정한 걸 보고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활을 좀 노렸다면 7곡으로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곡동으로 간 걸 보고 예.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재기를 노렸다면 TK 지역으로 갔었어야죠.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물론 이제 과거의 지역구는 대구 달성군이지만 거의 생활을 강남 주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라 보면 원래 본인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이 편한 곳.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곡동이라는 곳도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강남에서는 나름대로 단독 주택이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박준 변호사한테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변호사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추징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뇌물죄,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지금 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재판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추징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액수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찰이 밝히지 않았었나요? 추징할 게 어떻게 없다. 되는 거예요? 추징 자체가 만약 하게 되면 수백억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벌써 추징 보전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검찰도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추징금 부분들은 빼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유죄가 돼야 되고요. 유죄가 된 확실히 모르네요. 그러면. 유죄가 된 후에도 이게 최순실을 추징할지, 예. 박 전 대통령 추징할지 그 부분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확실한 사건이라면 뭐 유병헌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추징을 해놓고 시작했거든요. 예. 추징 보전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추징금 대비는 조금 아닌 상황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지금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특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입증하는 거는 제가 법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최순실과 공동으로 만약에 그 뇌물죄가 이제 판결이 난다면 굉장히 액수가 커지겠으나 지금 그런 데는 그런 의상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 3억 내지 10억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징액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만약에 검찰이 어떤 기술을 할지 모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39억이라고 하지만 이 액수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전 좀 듭니다. 그거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첫 준비 절차가 대선 전에 일단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요. 5월 2일 날 예. 잡혀 있습니다. 준비 절차라는 거는 재판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쟁점이 많습니다. 혐의도 많을 뿐더러 뇌물죄라든지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빼고 들어가고 증거, 증인 어떻게 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하게 되는데 예. 피고인 같은 경우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가도 된다는 아마 박 전 대통령 뭐 출석을 안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공판 준비 기일은 이게 서너 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쟁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5월 2일 오전 10시에 잡혀 있는데 몇 번 잡은 다음에
실제 재판은 대선 이후 같아요. 5월 9일 이후쯤에 아마 실제 재판이 잡히고 실제 재판이 열린다면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제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빨리 잡을 수도 있겠지만 5월 2일하고 딱 일주일 그 차이가 있거든요. 2일 날 공판 준비기를 잡았고 중간에 몇 번 더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9일은 반드시 넘어갈 것 같고요. 실제 공판 기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재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교수님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전언에 따르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 입김을 뭔가 좀 불어넣고자 한다고 한다면 아마 5월 1일 날 공판 준비기일에 본인이 아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의를 입든 아니면 사복을 입든 공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두고 나타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자체가 뭐 지금 들리는 말에 하면 상당히 뭐 그 제도 식사를 못해서 많이 수척해졌다 뭐 그런 거 등등으로 해서 깜짝 놀랄 거라고 해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놓을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본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실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완전히 노코멘트고 얼마 전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전혀 만나지도 않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원치 않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뭐 대선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논란에 휘말리는 것조차도 별로 원치 않을 것 같다. 단 하나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 재판은 정치적인 해법을 모셔가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재판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저도 뭐 전 대통령께서 재판에 나올 1차 준비 절차 재판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체중도 좀 줄고 모습이 예전 같지 않으신 그 모습을 그 핵심 그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저는 또 꽤 클 수 있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일정 부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대통령이 좀 출석해주는 모습도 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지금은 결심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 어느 쪽이 더 본인의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를 두고 계산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안 나올 거라고 미리 예단하기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마침 그날이 마지막 선관위 주최 TV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요? 5월 1일에.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도 하고 정치적 어쨌든 승부수에 대해서는 뭐 다 알아주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구치소에서 모든 걸 다 단념하고 현실의 정치와 선을 그었다면 상식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 안보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법원에 출두한다면 일단 그 기자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법원 가려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5월 2일 날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날 모습이 토론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마침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제가 사회 주제에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거는 그런데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할지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지 홍준표 후보나 뭐 다른 유승민 후보한테 유리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판을 흔들 수 있는 위력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리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자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리 논쟁은 어느 정도는 포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변호사 운용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리 논쟁에 치우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등장한다 그러면 그날 밤 TV 토론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죠? 모르는 이게 거죠.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지금 양강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대결, 박빙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놓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이 나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자신을 지지하는 표가 어디로 모일 것이냐. 제일 먼저 갈 데는 조원진 후보, 그다음으로는 아마 홍준표 후보 정도가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그런 효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본인의 심사 자체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진술조서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최순실 씨가 왜 갑자기 귀국을 했느냐. 박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유언장 얘기도 나오고. 이제 10월 26일이었죠. 그때 이제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장시호가 가장 전화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장시호가 전화를 받고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한테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 특히 윤전추 비서관하고 연락이 되고 있었는 것 같아요. 행정관하고. 근데 이제 최순득 씨 입장에서도 연락 안 한 지 오래되는데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전추 행정관하고 최순득이 연락을 하고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와야지만이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최순득 입장에서는 꼭 와야 되겠냐. 안 오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최순득,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이 좀 기획적인 어떤 입국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정확히 포착된 상황입니다. 그럼 진요 그때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 사태가 일단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혐의들이 나오고 무슨 안종범의 수첩도 나오고 했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자 이거는 최순실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어야만이 최순실 당신의 미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뭐 독일에 가 있던 최순실이 설득을 당한 거죠.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몸도 아프고 한국 안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뒤에 돌아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볼 때 이 정도까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최순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박 대통령한테 불리하고 또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법정 투쟁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최순실을 들어오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저런 상황을 보면 뭐 그래서 사전에 뭐 점검물도 사실 좀 치우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순실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과 최순득 씨 언니의 설득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이해 잘 안 되는 게 이모가 뭐 자살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는 장시호 씨가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장시호 씨의 거죠? 주장인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봤던 최순실 씨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을 보이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살할 거라는 이거는 조금 저는 오버한 것 같습니다.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최순실 씨가 30시간이었나요? 자유롭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글쎄요,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당시 그 검찰이 바로 이 공항에서 신병을 인수하지 않고 확보하지 않고 30시간 동안 놓아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최순실 씨가 아마 들어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서 검찰 출두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만 좀 그러니까 좀 확신을 주라, 확답을 달라,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거기에 대한 녹취록 같은 걸 특검이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앞서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확보한 그 차명폰의 그 통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이야기 관련된 문건이 이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많은 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통화가 되고 난 뒤에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 24일 날 당시 국회 시정연설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개헌이 만약에 태블릿 PC가 안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그 개헌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최순실 씨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공교롭게도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생각하다가 1차 사과 담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순실 씨에게 대해서 좀 배신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황에서 장시호 씨가 우연히 지금 이 최순실 씨가 맡겨놓고 갔던 이 사물에서 유언장을 찾아내고 유언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전 아마 최순득 씨하고 통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를 데리고 와야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했다면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했을 건데 장시호 씨가 중간에 들어서 중계를 한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득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차라리 최순실 일을 두르라 해서 예. 빨리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이 매듭을 짓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판단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패착이 된 입장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 장시호 씨가 이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4일 날 개헌을 재헌하고 이게 유언장을 발견했다는 게 26일이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왔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보면요. 여기서도 지금 그 장시호 씨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 유언장을 발견해서 자살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연락을 취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시호 씨 때문에 이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그걸 거죠. 보면 예. 역시 지금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장시호 씨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큰 물줄기는 장시호 씨가 지금 연골이 되고요. 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윤 대통령 비서예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비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윤전추 행정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최순석 씨도 윤 대통령 비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어떤 대통령을 좀 뭐 감시라고 좀 하게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예. 이 청와대 안에서 그 일도 이제 뭐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심어놓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죠. 하는 그런 게 것도 많이 예, 있었죠. 왜냐하면 이 최순석 씨가 전화를 하니까 받아서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결국은 윤전추 씨도 이 최순실 일가의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서 좀 섭섭합니다. 근데 이 상황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최순실의 주장이지만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태블릿 PC 보도가 나고 난 뒤에 최순실에 대해서 박 대통령 굉장히 화가 났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그 통화 내용을 부인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차명폰과 최순실의 차명폰이 독일과 청와대로 통화됐다는 것들을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자, 태블릿 PC 발견하고 이제 대통령이 사과한 뒤부터는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증언에도 보면 이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자살이나 이런 거는 다 격가지고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는 받았는데 안 받기 시작한 겁니다. 거부했다, 전화 그러니까 받기를. 본인이 불안하니까 예. 대안으로 나온 게 장시호고 장시호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윤전추 행정관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윤전추 행정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 행정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윤전추 전 행정관의 저 역할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10월 26일 그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버린 겁니다. 전화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 한번 하고 싶은 거고 박 대통령은 들어와 한 거고 최순덕 씨는 자기가 언니기 때문에 순실이가 들어와서 죄를 받을 텐데 들어오게 말게 합시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단호하게 무슨 말이냐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이 억지로 들어왔다는 게 특검 결과는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을 느꼈다는 당연하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자주 통화했다고 특검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박 대통령은 이 증언에 따르면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고 저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덕 씨는 동생이 들어오면 다치니까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들어오지 말게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 26일 그 상황에서는 최순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걸 알고 있지 못했거나 또는 본인이 이게 그 정도로 탄핵까지 갈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닐 거라고 아마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판에서 진술 조서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박 변호사님 나온 내용이 최순실 씨가 개인 카드나 그렇죠. 자신의 회사의 법인 카드로 박 전 대통령의 뭐 운전기사 박모 씨 찾았다. 진술입니다. 그 예. 진술이 특검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 왜 공개를 했냐면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경제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다, 공동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내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박모 씨 그 운전기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백화점 가서 박 대통령의 물품 같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은 예. 최순실의 카드 내지 그 법인카드로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하고 그 후에 그거를 이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밀봉을 한 다음에 윤전추 내지 이영선한테 이 비밀폰으로 전화를 해서 전달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게 내용이 뭐 진실되고 더 말이 맞다 그러면 결국 최순실이 돈도 박 전 대통령의 돈이고 이 박 전 대통령의 물건도 최순실이 구입한 게 되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일정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준 물품을 보면 옷이나 화장품, 잠옷 같은 좀 건데 주스도 있으면 주스 뭐 이런데 근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역할할까요? 이게 완벽한 증거라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 뇌물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주스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잠옷 이런 거.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게 한 가지의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반복됐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두 사람이 통장을 같이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특검에서 이 자료를 공개한 걸로 보이고 요거를 비롯해서 더 많은 증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지만 경제적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나 그 밑에 장관이나 하더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또 자기가 월급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화장품이나 옷가지 같은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백화점을 가지 못하면 대개는 가족들이 해주는 역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있다면 딸이 해준다든지 또는 뭐 동생이 해주는 일인데 최순실이 쉽게 하면 친가족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의 참모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것의 어떤 대금 결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액수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화장품이나 옷가지 같은 이런 심부름을 돈을 최순실과 그 통장도 아니고 무슨 현금 카드로 했다는 걸 법인 카드로 했다는 거는요. 예. 정말 아무런 법적 의식이 없는 분들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비서들에게 저는 1차적으로 책임 있는 게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화장품, 옷가지 뭐 등등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예상이 그러면 그거 하라고 비서 청와대 몇 분이 근무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최순실의 무슨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했다는 거는 정말 저도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가 그때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정상적이지는 않은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는 지금 뭐 한 주머니, 이익 공유 이런 그렇죠. 거를 입증해야 되는 하나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거 가지고 모든 게 입증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예. 시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곧 5월 2일 날 준비 기일 하고요. 예, 예. 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들이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 쓸 내용이고요. 이거는 하나일 불과하고 더 많은 내용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이 뇌물죄가 될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더 가질 아마 있을 제가 가능성이 생각할 있다는 때는 이거는 뭐 진술소일 뿐이고 더 많은 어떤 증거가 좀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예, 증인으로 예. 많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함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뇌물 부분들이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나서 또 문제인 거는 네. 그 운전기사가 아주 스테이플러로 꼭꼭 찍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무언가를. 일단 뭐 특검에서는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씨에게 주어진 혐의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에게 주어진 혐의가 아니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상 기밀 유출.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상 기밀 유출의 공범으로 지금 이제 적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운전기사를 통해서 그 쇼핑백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느냐. 예. 그것이 만약에 서류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아마 재판정에서 또 치열한 하나의 또 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앵커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최순실 관련 보도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남에 있는 최순실의 부동산 인근의 그 정보를 갖다가 청와대가 국토부로서 받아가지고 줬다는 거라든지요. 또는 뭐 입학 정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씨 집이나 뭐 이런 데서 발견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 도저히 민간에게 가서는 안 될 정보들이 일부는 인터넷으로 갔지만 일부는 서류로 아예 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스테이플로 상단을 찍어서 테이프로 예. 붙여가지고 보낼 때 그 안에 무슨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옷가지나 이런 거를 돈으로 주고 예. 대신에 반면에 반대급부로 만약에 그런 걸 받았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명백하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수행한 분들이 입이 열리면 이 또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이게 일주일에 2, 3회나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란 게
뭐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 했다면은 좀 그것도 양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제 운전기사 진술에 의하면 일주일에 2, 3회 이용선 행정관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서 최씨 집에 갖다 주고 또 다시 받아서 다시 이용선 행정관에게 전달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 손에 갔다가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런 추측이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 뭐 주스를 사다 주고 뭐 잠옷을 사다 주고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 서류가 일주일에 2, 3회씩 지속적으로 유출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을 전혀 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다 부인하면서 이런 게 공무상 비밀 유출 같은 경우는 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거지 그런 주요 기밀 문건을 유출을 하라고 하는 일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순실 씨 집에서 발견되었던 뭐 하남 체육시설 관련 문제라든지 뭐 또 이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인사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도대체 그럼 최순실 손에 어떻게 갔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당장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호성 전 비서관 아닙니까?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 부분을 자기가 다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될 경우에는 방금 이 증언 자체가 상당히 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건네준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아마 이 지금 그 공박 논쟁 상황이 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 추가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얼마 전에 MBN이 그런 특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계속적으로 그 문고리 3인방한테 돈을 줘왔다. 합하면 그렇죠. 지금은 꽤 수천만 원, 1인당 수천만 원급이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의혹이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자, 최순실 씨가 평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정말 바빠서 귀찮아 죽겠는데 대통령께서 자꾸만 뭘 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지시한다. 나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들이 본인이 돈 버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뭐 미얀마 투자, 뭐 커피 사업하는데 미얀마 대사도 뭐 임명시키고 한 거 등등등등을 보면 예. 최순실이 그런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주변의 행정관들한테 이렇게 돈도 주고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옷까지 이런 거 서비스를 하면서 예. 이거는 푼돈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빼냈다면 그리고 이제 이영세 행정관이 준 그 내용 그 안에 무슨 우리가 알면 돈이 되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국기문란죄죠. 예.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 스테이플로 찍은 이 그 문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자료들이 최순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찰이 파헤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TV 토론이 2차례 있었고 오늘도 잠시 뒤에 3차 토론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과거에 좀 TV 토론회 영상을 좀 잠깐 보고요.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햇볕 정책을 개성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성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신 것처럼 앞서 토론의 핵심은 안보 문제였는데 김미연 소장님, 저 네. 토론의 이후로 좀 여론의 흐름의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근데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그 한국갤럽 조사가 그 일정 부분 2차 TV 토론을 반영한 결과거든요. 예. 그거 봤을 때 뭐 양강 구도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뭐 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7%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7%가 하락했다고 하면은 적은 폭은 아니거든요. 급락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홍 후보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거 예. 보면은, 2차 TV 토론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가 1차 때보다는 잘했다, 뭐 안정감 있게 뭐 1차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그렇죠. 평가가 예, 예,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2차 TV 토론에서 그다지 큰 방향을 못 일으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본다면 새로운 에너지를 좀 창출하는 데 좀 실패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TK 표심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TK에서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TK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성했거든요. 물론 새 후보가 5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홍 후보가 26%로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 거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TK 표심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차 TV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이 홍 후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주 지지층에다가 어떤 말을 해야 주 지지층이 좋아하는가를 예. 명확하게 알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좀 약간의 이제 좀 액션을 취했다고 보면은 예. 안철수 후보는 이 보수와 이 진보를 동시에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TV 토론은 보수 쪽도 아니고 진보 쪽도 아니고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이쪽 저쪽이 보수와 진보 쪽에 다 의문을 들게끔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3차 TV 토론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예. 3위 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아니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거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워낙 확고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그렇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예. 지금 김미연 소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냐면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그런 어떤 몫을 가지고 해서 한때는 10%에서 37%까지 갤럽 조사에만 따르면 올랐죠. 거의 한 3주 만에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뭐 대단한 정책이나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7%포인트가 떨어지는 것도 그 반대급부인데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시청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을 못했다는 평이 있지만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다는 게 있고 안철수 후보는 양쪽에 색공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물론 예. 이제 송민순 문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오늘 밤에 TV 토론이 중요하겠으나 예. 지금까지만 보면 제가 봐도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좀 흘리는 게 보이고 예.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뭐 오늘 조사한 거 보니까 유승민 후보는 5% 나온 조사도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보수 후보들은 아주 조금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시점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안철수를 안 찍어도 홍준표로도 가능하겠다는 시점이 오면 예. 그때부터는 확 오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미연 소장님은 새로운 에너지가 없었다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러게요. 지금 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인데 원래 안 후보의 이 전략 자체가 산거리 작전 아닙니까? 산거리. 지역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 민심도 끌어오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도나 보수표도 끌어오는 산거리 전략이었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면서 쌍끌이 작전이 지금 샌드위치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런 프레임을 걸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 예. 그러한 논리 자체가 뭐냐고 하면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디디고 있는 지금 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호남이고 그거 지금 호남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유혹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혹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이나 대북 선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지금 모호한 전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남의 민심도 우리 편 맞아 하는 생각을 갖는 반면에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보수층, 특히 TK 보수층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찍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보수표들이 기소 본능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전략의 미스라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빨리 골든 크로스가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골든 크로스가 가기 전에 너무 이 조정기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지지율 끌어올리는 걸 조금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었는데 예. 가다가 중간에 멈추다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더라도 문재인 후보 정도는 당선은 맞겠다 생각했던 이 보수층들이 이번 다 제동이 걸리네? 결국 우리가 찍어도 안 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정체성에 맞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다시 기소 본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진짜 그렇다고 도 아니면 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뭔가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이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썩 눈에 쉽지 않은 그런 지금 말 그대로 상당히 위기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생각합니다. 안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주제로 접근했을 때는 결국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아주 굳건하고요. 또 보수 지지도 굳건합니다. 지금 잡아야 될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글쎄요 그렇게 20%씩 막 몇 주 만에 오르는 경우가 왜 별로 없었냐면 그만큼 그게 또 무너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젊은 층이 조금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토론을 했을 때 이미 정한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좀 정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젊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게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을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준다면 새로운 가치. 네,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던 젊은 층에서 중장층에서 조금씩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옛날 주제 방식으로 공도 있고 가도 있고 공도 있고 가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금 그 TV 토론을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요. 네. 그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TV 토론은 지지층 강화 효과가 그 후보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스탠딩 토론을 하면 본인 정책 발표할 시간 없어요. 네. 그 공격해 오는 거 방어하기 지금 다 급급하거든요. 그럼 다수 후보가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보수층의 표심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기속 본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보수들 특히 TK 보수들을 넘어서 정통적인 보수층은 이번 대선을 넘어서 보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만일에 이번에 보수가 다 정말 이 지지율이 엉망인 채로 끝나버린다면 다음에 보수가 일어설 힘마저 없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보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뭐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TK에서 지금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TK 표심이 더 넘어서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정통적인 보수층의 표심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약간 보수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 진영이 또 도망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저 그래프를 봐도 좀 깜짝 놀랐는 게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이번에 지역색이 타파된다는 게 어떻게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그전에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라고 과연 그러면 저것이
실제로 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정도 나왔어요. 어떤 말들이 그죠?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문재인 후보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 캠프도 조금 느낄 겁니다. 현장을 가보면 또 느끼는 게 있는 게 여론조사에 나온 그 민심하고 현장 민심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내일 선거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되면 안 된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생각 이상으로 또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쉽게 이길 선거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어렵게 됐는데 이럴 때는 겸손하고 굉장히 로키로 가야 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거의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오자 대결에서도. 그랬는데 그때 안 캠프가 조금 오만했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회장이 뭐 제3지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오자 대결에서도 1등을 하니까 안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없다. 선을 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떨어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 캠프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손잡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반대로 문재인 후보 캠프는 지금 잘 나가는데 이때 이런 어떤 송 장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대처하면요. 또 역풍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거로는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 의원께서 이제 송민순 장관의 문건 논란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잠시 전에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 내용 하나 문건을 좀 공개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한다. 첫 번째 자료는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근거 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는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한 배석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에 대한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다.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8일 자료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설명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인권 결의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수 대변인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을 한 것이냐. 그게 이제 문건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이제 김경수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송민순 전 장관의 그 이제 대북 전통문 문건이 보도된 날 아침에 이 문재인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2의 북풍이고 제2의 NNL 사태와 같은 것이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문건 자료가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공개를 하지 못한다. 대신 송민순 전 장관이 받았다는 대북 전통문에 그게 그러니까 먼저 국정원에서 보낸 문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문건부터 먼저 공개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뭐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NCND 아닙니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 민감한 대선 시기에 우리는 그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실은 그러면 지금 가려진 채로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날 수도 있다는 이거와 마찬가지 그 우려와 함께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러면 그 문건을 가면 그렇게 당당하면 왜 까지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문재인 후보 측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문건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공개를 이제 서별관 회의 자료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오늘 세 건의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지금 함의를 놓는 것은 11월 16일 날 대통령 주재의 안보정책 조정 회의 발언 자료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상당히 있지만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16일을 벌써 내렸고, 그럼 18일은 왜 그럼 회의가 열렸느냐? 이 16일 날 회의를 보고 송민순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손편지를.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가 외교 라인으로 유엔을 통해서 접촉해 보니까 북한이 찬성해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송민순 장관의 그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면 송민순 장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다독거려주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의에서도 조차도 보면 지금 그 오늘 두 번째 놓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별관 회의 그 안보 간담회 이때 배석자로 이제 박선원 당시 이 비서관이 배석을 하고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를 오늘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메모를 보면 오히려 송 장관이 이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애썼다는 것을 갖다가 북한에 보여주고 차라리 북한의 의도를 한번 물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송 장관이. 오히려 송 장관이 이야기했고 이 문재인 후보는 당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권한다는 것은 정무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차라리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그 정무적 비판을 피할 수도 있는 길일 수도 있다. 입장이 서로 반대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박선원 비서관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드는 의문이 박선원 비서관이 그럼 왜 작년 10월 달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왜 이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박선원 비서관의 이 메모 자체는 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때는 미처 이 메모 자체가 자기가 기억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그 메모를 찾았는데 그때는 벌써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박선원 비서관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메모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이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자기는 더한 메모도 공개할 수 있다. 무슨 메모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송민순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노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 수첩을 빌려가서 적었대요. 그 내용 보면 송민순 장관 입장이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예백으로 두겠다면서 공개를 안 한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기재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썼다는 내용이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유출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공개를 못 하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문재인 캠프 측에서 고민했던 부분 같아요. 이걸 들었던 내용을 메모한 거고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범주에 들지 않고요. 다만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이 반박을 하게 되면 그때 많이 낼 수 있는 자료가 대통령이 기재한 거랑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요건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송민순이 오르냐 누가 오르냐 박선원이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당한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 측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송민순 메모가 공개되니까 제2의 부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후보가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좀 따져야 되는 이유가 일단 이거는요.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런 분들은 다 참여정부의 인사들입니다. 쉽게 하면 이게 북풍이라고 안 되는 게 북풍이 뭡니까? 과거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총재 시절에 북한 가면 내통해서 뭐 이런 조작하고 한 건데 여기에는 보수 정치인들이 관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건데 이거는 그들 내부의 문제들이고 그들 내부의 송민순 전 장관도 제가 볼 때는요. 노무현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쪽 편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 싸움에 북풍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며 또 하나는 저 말 중에서 분명한 어떤 문건은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했던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가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캠프 측 반응을 보면 이 문건이 가짜라고 하는 분들은 없고 처음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자유라고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통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원장이 북한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간 겁니다. 안보실장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 메모까지 있습니다. 이게 안보실장 글씨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뭡니까? 북한이 예의주시하겠다. 니들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거의 협박성 내용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북한의 이런 모욕적인 전통까지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봅니까? 저는 물론 16일, 18일, 20일 사원 중에서 문재인 캠프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가 맞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정도로 북한한테 내용을 다 공개하고 알아보고 자료 받고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오늘 밤 TV 토론이 또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붙을 텐데 안철수 후보는 그것까지 충고했습니다. 거짓말 논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지도자가 만약 거짓말했을 경우는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지금 문 후보가 말을 굉장히 자주 바꿨다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밤에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어쨌든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인 이 태도는 조금 저는 놀라운 게 상당히 소통주의자인 그런 것 같습니다.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는데 16일 날 결정하고 또 18일 날 또 논의하고 20일 날 다시 송 장관을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저는 뭐 나쁘게는 보이지 않는데 과연 진실 공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정치 분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도 바로 TV 토론에서의 그런 이 상대 후보 측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미리 지금 방어를 치기 위한 그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이 밝혀진 문건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송민순 장관의 기억 자체가 약간 부정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뭐 방침이 지키지 않을까 봅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보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반 국회의원일 때부터 이렇게 좀 취재기자로서 만나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재직하고 계실 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는데 물론 2007년도에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그 청와대의 그 운영 자체가 말이죠. 청와대 지금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의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이 거의 병립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왕실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걸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억이 없다고 했거든요. 본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월 16일 날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여기도 왜 들어갔냐면 그 전에 있었던 10월 4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단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갔던 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업적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우리 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때 왜 가면 그렇게 물어봤을까 했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10월 4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했잖아요. 하면서 남북 관계의 속도가 상당히 화해적인 분위기로 확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11월 16일 날 이 청와대에서 이 대북 인권 결의안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그날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남한에 와 있었어요. 총리회담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새로운 물꼬가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열린 이 물꼬를 그렇게 닫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남북 관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여기까지만. 뭐냐면 근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어떻게 발언했냐면 휴민트 등 국외에 있는 어떤 국정원의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그게 아니라 파악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북한에서 전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 때 본인이 잘못 이해했던, 기억했던 또는 거짓말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뜨거운 논쟁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안보 문제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제기하는 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수 쪽에서는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슈몰이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지지층도 본인의 그러니까 이 막말을 하는 이 홍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 제공으로서는 이 불안한 이 안보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이것처럼 이 정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소극거리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게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NLL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뭐 참여정부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송민순 장관이 오히려 북한에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지금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북한에 보낼 전통문을 외교부에서 작성해서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용이 너무나도 북한이 보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수정해서 국정원에 보냈다고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때 관여했던 외무부에 관여했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서 누가 진실 게임을 하는지는 저는 요건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교문, 이 대북 전통문을 초안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수석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직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작년 가을에 불거졌을 때 윤병세 장관이 노코멘트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후보 5명의 TV 광고를 좀 보고요. 자녀들의 유세법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들보자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튼튼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강한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엄청나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보수가 새롭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수 정치 안에서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젊고 개혁적인 그런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진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바른정당 기호 4번 유승민.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한결같은 삶으로 평생 노동자의 편이었던 심상정. 마침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5번 심상정. 5명의 후보 자녀들 중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안설이신데. 그렇죠. 눈에.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원래 이제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재학 중이고 예. 사실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22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학교 휴학을 하고 아마 국내에 온 걸로 보입니다. 와서 구례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마 지금 뭐 선거운동 복을 입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좀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됐고 안설희 씨가 사실은 주목을 받는 게 또 예. 재산 문제가 사실 그랬죠. 민주당에서 좀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안설이라는 이름이 아주 이제 기에 익숙해졌고 예. 선거운동에 포착된 모습이 앞으로 전초전이 아닐까. 이 구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복장을 보면은 네. 뭐랄까 전격적으로 후보 지원을 하는 유세 복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저는 좀 저거 웃은 게 예. 얼굴을 지금 흐릿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고 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따님이신데 저거를 한 거는 저분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 이거 만드시는 분이 알아서 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의 그 유담씨인가요? 따님 이름이? 예. 그분은 뭐 지금 뭐 거의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들이 뭐 전부 다 뭐 국민장인 유승민에서 난리가 났고 예. 또 뭐 그 심상정 후보의 아들입니까? 그분도 굉장히 훈남이라고 뭐 난리가 났는데 예. 다 이름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다르지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1, 2위 후보들인데 지지율로 보면 예. 이분들은 어쨌든 아드님 문제, 따님 문제로 정치적 논란,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아들, 딸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도 저렇게 내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 딸이나
그 문재인 후보 딸도 나와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뭐 논란이 되는 건 어떤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관계는 떠나서. 그러면 그걸 떠나서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고 거의 다 성인들이면 나와서 도와줘야죠. 어떻게 표가 하나라도 아쉬운데. 곧 공개되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문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뭉개놨는데 아마 이거 신문에서 모자이크 해놨는데 아마 곧 이제 당연히 후보의 친직계 혈족이나 배우자들은 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만약 점퍼를 입고 있었다면 아마 공개를 했을 건데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홍준표 후보의 아들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 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얼굴을 뭐 공개를 했는데. 안소리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주저주저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분이 그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이 운동복을 입고 선거 유세에 지금 뛰어들게 되면 진짜 안소리 씨의 모든 것이 공개가 되면서 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부각이 되고 또 이게 유치원 발언 때문에 이 안 후보가 또 한 번 더 지지율이 출렁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용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남매를 두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드님이 지금 상당히 논란에 휩쓸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캠프에서도 저는 뭐 조만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아들 같은 경우 저번 대선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지금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출정식 할 때 대선 출정식을 할 때는 이제 얼굴을 나타냈지만 뭐 선거운동 하는데 뭐 그렇게 다니면서 두드러지게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장소에 나와 있었지만 무대에 단상에 안 올라갔다. 뭐 그거는 뭐 원래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딸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뭐 그때 이야기로는 이 상대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당시 가족이 없는데 우리만 가족들 나가서 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배려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정치적 여러 가지 행동에 자녀들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렇게 두드러지면서 뭐 하는 부분 일종의 설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서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좀 차이 있을 수 있는 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 선언하거나 할 때 보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후보의 가족도 굉장히 중요한 투표의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가. 예를 들어서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그때 쉐리 블레어, 그러니까 부인이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득표를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왜?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내 아들이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때 무슨 고용정보원 이력서 언제 냈냐 물어보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의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뭐 거기 가서 재산 얼마냐 뭐 집 어디 사냐 그러니까 지금 숨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캠프에서 좀 보호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자녀들이 성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당당히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 홍준표 후보의 아들인데 박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설거지. 이건 뭐 저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 설거지 얘기를 좀 하는 바람에 설거지 1탄이 되고 2탄이 뭐 또 돼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이 홍정석 씨인데 홍정식 아들 둘이가 있는데 홍정석 씨가 창원에 가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건 반대 얘기죠. 밖에서는 스트롱맨 강한 모습인데 집에서는 정말 라면도 끓이고 뭐 설거지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집에 좀 애처가 같아요. 애처가다 보니까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또 늦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검사 시절도 정말 2번 정도 11시 이후에 들어갔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또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이 있으면 근데 일이 없는데 늦게 가진 않는다. 막 그 얘기를 아마 첫째 아들이 다르게 이게 논란이 좀 되니까 설거지라든지 이런 게 딴 데 가서 우리 집의 아버지는 자상하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아버지의 좀 그 모습을 대신 좀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런 역할을 가족들이 할 그러니까 가족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가족밖에. 홍준표 후보하고 서울 동부부지에서 지역과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저 사모님, 형수조가 저분이 간단치 않습니다. 굉장히 부인들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리더십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무서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지사가 자기가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그 뭐 독재자라는 이야기인데 독차하기가 힘듭니다. 집에 가면. 그리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드는 게 집에서 뭐 라면 끓이고 뭐 설거지 한다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아는 저분은 그런 부인은 무서워하지만 저거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근데 저는 홍 지사가 상당히 어렵게 키워왔잖아요. 상당히 고생을 어릴 때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에는 좀 남다를 거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 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 좀 한다는 얘기가 가식적으로는 들리지는 개인적으로 가식적으로는 들리지 않아요. 살아온 인생이 워낙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저 부분 좀 약간 좀 진정성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후보의 자녀들을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오히려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문재인 후보 유세를 돕고 있죠. 또 유승민 후보의 딸 유명하고요. 심상정 후보의 아들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유세단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청년유세팀에서는 이제 각 지방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역별로 유세를 돌면서 저희가 뭐 율동도 추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좀 젊은 층의 어떤 투표 동료와 지지 그런 이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 딸내미입니다. 유감입니다. 엄마 심상정이요? 다들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일할 때만 그러시지 평소에는 엄청 다정하시거든요. 엄마 왔어? 왔어? 네. 엄마 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핸드폰에 내가 아까 엄마 조금 있다가 네.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신 거 보네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의 딸이에요. 인터넷에서. 사실 뭐 유승민 후보의 딸은 지난번 4.13 총선 때 큰 화제를 그때 당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출당 당하다시피 등 떠밀려서 나왔을 때 그때 상당히 정치가 어려웠을 때 그때 무소속 출정식 할 때 배석했다가 그때 완전히 이 유승민 후보보다는 우리 딸이 더 이 화제에 오르는 그런 아주 기이한 사연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지금 유세단 합류가 조금 늦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지금 아직 전력 투구는 좀 힘들고 26일 날 아마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아마 돕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찌개 짝대기라도 필요한 것이 대선이라고 한다면 저런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딸의 이 조력 자체도 상당히 큰 원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없는 걸 갖고 있잖아요. 미모, 외모 이게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 장인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받아들여요. 유승민 후보가 내가 국민 장인이다. 그게 좋던 싫던 간에 결국은 표가 하나 더 올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친척이 아닌 딴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심상정 후보의 아들인 이유균 아들은 반대로 또 훈남이라는 훈훈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표가 옵니다. 근데 또 심상정 후보 어떻게 하냐면 지지자는 늘지 않고 며느리감만 는다고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결국 며느리감들이 또 지지 투표하기 마련이거든요. 가족들이 가장 든든한 우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들이 든든한 우군이긴 하지만 저 가족들이 인물이 훈남 훈녀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 보고 투표한다고 그러면 그 국민들
아들의 투표를 좀 실제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심상정 씨 아들보다는 심상정 씨 남편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평생을 그 전업주부도 사실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성을 배려해주는 그런 면. 그런 거 보면은 이 우리 남편이 더 대단한 것이 보입니다. 예. 아니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심상정 후보는 의원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참 자녀를 잘 키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바빠서 정말 집에 늦게 들어가고 하는데도 애들이 집에 꼭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뭐 밥 어떻게 했냐 하는데 정말 애들이 착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외조의 여왕, 뭐 내조의 여왕 하지만 어쨌든 외조가 없으면 여성 정치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가족들을 정말 잘 건사했다. 이런 거를 보면 유권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아드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또 경선 때는 정말 화제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른 후보였지만 경선에서 같이 붙었던 라이벌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것도요. 보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한 가지씩만 좀 짚어볼게요. 이 성범죄 모의 정황, 자서전 내용이 글쎄요. 김명수 소장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변수가 되고 있죠. 아니면 그랬으면 지지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지지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정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홍 후보 지지율은 지금 정당 지지율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 더 아래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런 막말이 연속적으로 지금 설거지 논란이라든가 말 좀 하기 근데 돼지 관련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 곳 잃은 보수 표심들이 홍 후보를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TV 토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지율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논란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자연민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빨리 진압을 잘했는데 사실은 그런 실수들 많이 하는 게 홍준표 지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령이나 또 그 당시에 남자 사회의 문화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 저는 홍준표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게 저분은 어쨌든 뭔가 튀고 싶은 게 있는데 과거에 썼던 자서전에 왜 굳이 쓰지 말아도 될 걸 써가지고 그것도 본인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하숙집에 있던 S대 상대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밌다 그래가 쓴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대통령 후보에게는 저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저 18살 때, 19살 때,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게 지금 너무 논란이 되니까 홍준표 후보도 답답하겠지만 주변에서 너무 그 대변인 성명 같은 거 보면 너무 잘못한 것 같고요. 무조건 저거는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지금 변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토론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는 이 사퇴론이요. 그렇죠. 단순히 이 비용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바른정당에 지금 소속 의원이 한 4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금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어차피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했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각에서는 지금 완주를 하기보다는 사퇴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종구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식적으로 공식적은 아니지만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한테 문을 두드린 사람만 7, 8명 된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또 지금 유승민 후보를 지금 또 이래 옹호하고 있는 또 측근그룹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말 그대로 지금 당이 3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는 절대 나에게는 지금 사퇴는 없다.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마 빠르면 아마 내일 정도로 예상되는 이 당내 의원총회가 어떻게 결론이 될지가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